자, 1학년들 교과서 보충 강의를 먼저 시작하고 본 강의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단원인데요. 앞에는 도입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메뚜기는 개구리가 잡아먹고 이 개구리는 또 뱀이 잡아먹고 뱀은 올빼미가 잡아먹히는 것처럼 이런 먹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서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교과서에 보이는 것처럼 해양 생태계의 생산자인 식물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인 동물 플랑크톤이나 멸치의 먹이가 되고 멸치는 또다시 2차, 3차 소비자인 오징어, 갈매기 등의 먹이가 됩니다. 이처럼 생태계에서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생태 생물들이 먹이를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먹이들도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슬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얽혀 있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서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 있는 걸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육상 생태계 내에서 먹이 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벼에서 생산을 하는 생산자 역할을 하고요. 메뚜기, 쥐 이런 것들이 또 잡아먹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을 또 잡아먹는 애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이 그림상으로 최상위 포식자는 올빼미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밑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러한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거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계속해 갈 건데요.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먼저 생물이 생명활동 하는데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용이 되고 또 열에너지로 방출이 되고 남아있는 것만 다음 단계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상위로 가면 갈수록 그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개체수, 생물량 역시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개체수, 생물량의 상대적인 양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순서대로 쌓아 올리게 되면 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우리 왼쪽의 그림상으로는 원통형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평면으로 표시했을 때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자,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건데요.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큰 환경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 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래 해보기를 보면 그림은 서로 다른 먹이 그물로 구성된 생태계의 가다를 나타낸 것이다. 즉, 세 개의 서로 다른 먹이 그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복잡한 그물 형태를 띈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다 중에서 먹이 그물이 가장 복잡한 생태계는 다가 될 겁니다. 자, 이어서 가다 중에서 쥐가 사라지더라도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를 고르게 되면, 자, 먼저 가의 경우, 지금 나의 경우, 다의 경우, 쥐의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일단 가의 경우에는 옥수수라든지 메뚜기를 쥐가 먹고 이 쥐를 뱀이나 매가 먹게 되는데, 이 경우에 쥐가 사라지게 되면 중간에 얘들이 먼저 감소하게 되겠죠. 먹이가 사라졌으니까. 얘들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자기네들끼리의 경쟁으로 인해서 감소가 될 겁니다. 이에 반해서 다의 경우에는 쥐가 없어지더라도 개구리라든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토끼라든지 이런 다른 개체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이 또 생태계를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다가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의 종이 사라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이렇게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평형이 유지되는 데는 훨씬 더 비교적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생태계 그물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밑에 본문 내용 볼게요.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 유지가 되는데 이런 먹이 사슬이 얽혀서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일시적으로 환경이 좀 변하더라도 이런 먹이 그물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다시 유지가 되는데요. 밑에 보면 그림 4-11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1차 소비자가 좀 증가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소비자가 증가함으로써 생태 평형이 일단 깨졌거든요. 깨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이 1차 소비자가 먹어치우는 생산자는 일시적으로 감소가 될 겁니다. 먹이로 먹어치우니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다만 1차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도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1차 소비자도 잡아먹혀서 다시 감소가 될 거고요. 이렇게 1차 소비자 다시 감소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생산자의 경우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2차 소비자는 다시 먹이가 줄었으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생태계 평형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평형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두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안정된 생태계 평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이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활동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생태계가 평형이 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자연 상태에서 생태 평형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가 넘어서면 사실 이 평형이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이러한 생태의 평형이 어떤 식으로 깨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수, 산사태, 산불 등의 자연재해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의 영향이겠죠. 그리고 인구의 도시 집중, 산업 발달, 인간의 생활 공간 증가 등과 같은 인간 활동의 영향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 인간의 활동이 자연재해와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하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뭐 이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원인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해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이 두 장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홍수 때문에 일어난 산사태로 훼손이 되어버린 산림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사람들이 이제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로를 건설하면서 훼손해버린 산림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이와 같은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도입을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산림이라는 이 공간 속에는 단순히 토양과 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이 장소를 서식지로 이제 삼고 생활하던 동물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자, 이 동물들 같은 경우에 홍수든 아니면 도로 건설이든 산림이 훼손됨으로써 자신의 서식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서식지를 잃어버렸을 때 단순히 생각하면 다른 데 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인간 역시도 힘들지만 동물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서식지를 잃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외에 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슷한 케이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홍수 때문에 지금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산사태로 인한 토양 유실이 있을 거고요. 홍수 때문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산사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가뭄에 의한 수중생물들 감소가 있겠죠. 가뭄이 되면 당연히 물이 말라버리면서 거기에 살던 여러분 혹시라도 그 주변에 저수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나다니면서 저수지를 봤을 때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그 저수지가 바닥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물속에 살던 수많은 그 수중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던 생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망에 이르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농약 살포라든지 인공 비료들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될 경우에 그 토양에서 살던 다른 생물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인간에 의해서 또 일어나는 또 다른 예시로 자동차라든지 공장 가스 배출에 의한 대기 오염도 영향을 줄 거고요. 기름 유출, 폐기물 투기 등에 대한 해양 오염들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회복이 되어서 관광지로도 또 열심히 홍보가 되고 있는 태안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에 이렇게 유조선 유출 사고로 인해서 바다에 기름띠가 둘러졌는데 그때 참 충격적인 사진들이 많이 드러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기름띠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단체로 이제 폐사되는 경우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유의해서 인간들이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본문 내용들도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된 거 볼게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홍수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면 토양 유실되고 숲이 파괴되니까 생물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도 있고요.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일어나도 생물 서식지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연재해에 의한 영향이고요. 인간 활동을 살펴보면 이제 도시화 진행으로 인해서 도로 그리고 도시 건설을 위해서 훼손되는 경우 그리고 인구 증가가 되니까 당연히 식량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경작지로 이걸 바꾸면서 토양에 인공 비료라든지 농약을 살포해서 영향을 주는 점 그리고 목재 생산이라던가 농경지 목축지 확보 위해서 또 산림을 벌채하는 것 그리고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물을 가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숲이 훼손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왼쪽 사진 한 장 보이죠? 배수에 의한 수질 오염입니다. 지금 굴뚝에서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공장인 게 보이고요. 그 바로 옆에 흐르고 있는 하천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법적인 제재를 많이 가해서 이런 공장 시설에서는 수질 정화를 반드시 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아서 적발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술이 적혀 있습니다. 생활하수, 축산 배수와 같은 이 수질 오염원들은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해양의 플랑크톤 증식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러한 플랑크톤이 과잉 공급되면서 적조라든지 녹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공장 폐수의 경우에는 강한 산성 물질이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생 생물의 생존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는 이제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들, 계획하에 세워졌다면 바람의 흐름, 공기 흐름을 생각해서 건축물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좀 계획에 맞춰서 들어섰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들어선 건축물들의 경우에는 공기가 그 안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오염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고요. 그 부분만 기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열섬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돼요. 또 인구의 도시 집중 산업화에 따라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이 온실 기체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뤘듯이 현재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더 이상 막지 못하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로 우리가 접어들 수 있다는 점 잘 여러분들 상기해 두시고요. 자, 이제 이런 현실을 알아봤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는 사실 더 이상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면 보호해야 할 동물과 숲을 천연기념물로 정해서 보호를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연기념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획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든지 해서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천 회복을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실시했던 이제 생태하천 프로젝트도
이거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도로 건설로는 아닌 서식지를 이제 오가던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로드킬인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 보면 그 터널 위에 숲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죠. 그래서 동물들이 도로 대신에 위에 있는 이 숲을 통해서 지나다닐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런 통로를 생태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열섬 현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옥상의 정원을 가꾸고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 숲과 공원을 조성하고 바람길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철 평균 기온이 조금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냉방기기에 대한 가동률도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절약이 돼서 생태 환경에도 좀 더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산림, 습지 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단순히 우리가 과학교과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법률적인 재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본인 진로하고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입니다. 우리 앞서서 사실 이전 시험 범위였죠. 그 내용에서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혼자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성 요소 중에 하나 이상이 생기면 전체적인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밑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가치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여러분들 자료를 제시를 해줄 건데요.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잠시 읽을 시간을 주고 싶지만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 기름야자 농장 건설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긍정적인 영향의 경우에는요, 이 팜유 같은 경우에 여기 내용에 보면 게 경제적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거나 그리고 또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영향일 거고요. 부정적인 영향의 경우에는 문제는 이 기름야자 농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산림 생태계를 파괴를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산림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당연히 산림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멸종이 되는 경우가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자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이런 생물 다양성 파괴가 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중요성을 토의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당연히 남획, 포획과 같은 단순히 동물들을 잡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발이라든지 벌채 이런 것들로 인한 생물 다양성 감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크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내용은 옆에 본문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본문 보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리하기 전에 인간이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사례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역시도 앞에 생물 다양성 단원할 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지만 여기에는 이제 생태 관광지로 쓰이는 평창의 얼음치 마을 그리고 주목에서 의약품 원료를 추출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주고 있어요. 자, 당연히 이런 관광 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생제 원료라든지 또 항암제 원료라든지 이런 의약품의 원료들을 얻기도 하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것 중에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재료 그리고 먹는 음식의 재료 그리고 사는 집을 만드는 건축물의 재료 등도 이런 자연에서 자원을 얻어서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죠.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해서 인간이 자연에게서 받는 혜택은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생활 터전 그리고 숨쉬는 공기 그리고 이런 관광 자원과 같은 여가 및 문화생활 공간, 관광 자원, 의약품 개발 자원, 식량, 그다음에 의복 이런 자원들이 다 되겠죠. 자, 이 생존의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이런 생물 다양성 유지가 중요한 까닭은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태계 유지를 이제 파괴하면서까지 만들어내게 되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평형 유지하기 당연히 어려워지니까 우리의 생물 자원들도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삶의 터전 역시도 위협받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지금 바이러스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야생동물들의 활동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게 인간에게 또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을 밑에 본문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생태계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생태계 보존하면 생물 다양성 유지할 수 있고,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또 필요에 의해서도 존재해야 되는 이 생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행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물 다양성 유지 그리고 인류 생존에도 치명적이게 되고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 그리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상태를 또 보존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밑에 스스로 해결하기를 잠깐 보면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림 4-11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꽃게잡이 어선들은 꽃게 산란기엔 조업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산란기에 만약에 조업을 해버리게 되면 이 꽃게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그 당장에는 꽃게를 잡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때는 더 이상 꽃게가 씨가 말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후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 유의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내용 정리를 했고요. 다음 단원 내용부터 우리가 온라인 수업 기간 활용해서 실제 수업 시간으로 여러분들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